이 이야기를 50년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그 별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여자의 낮은 웃음소리 호호호.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한 선비의 끔찍한 최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50년 전 한양 근처 양반마을. 그곳에 소문난 애처가가 한 분 살았습니다. 박만호 선비. 아내 생신이면 비단 치마를 2벌씩 사다 바쳤고 아내가 아프면 밤새 간호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착한 선비가 자기 아내를 6개월 동안 매일 밤 조금씩 독살하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42살의 김씨 부인. 석 달간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리다가 어느 봄날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선비는 그야말로 통곡했습니다. 여보, 나를 두고 어디를 가요?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애처가가 아내가 죽은 지 열흘도 안 되어서 24살 젊은 과부를 새 아내로 들였습니다. 사무제도 안 지냈는데 망자가 제대로 떠나지도 못했을 텐데 돈이 그렇게 좋았나? 그날 혼례를 올리러 온 새 신부 최 씨. 그 여인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전처마님의 재산은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여인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그날 밤부터 죽은 전처가 살던 별당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들리는 두 여자의 웃음소리. 하지만 별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새 신부 최 씨는 안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대체 별당 안에는 누가 있었던 걸까요? 제 나이 70이 넘어서야 이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 별당 터만 지나가면 등골이 서늘해지거든요. 박만호 선비를 처음 본 건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저는 그 마을의 이장 아들이었고 아버지를 따라 양반댁 어른들께 문안을 드리러 다녔지요. 박선비는 그때 35쯤 되었을 겁니다. 훤칠한 키에 얼굴도 준수하고 글씨도 잘 쓰고 말씨도 점잖았습니다. 이장 어른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시지요. 박선비는 늘 이렇게 다정하게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독 기억하는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웃을 때도 그 눈은 웃지 않았거든요. 뭔가 굶주린 짐승 같은 게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박선비는 소문난 애처가였습니다. 아내 김씨 부인의 생신이 되면 한양까지 나가서 비단 치마를 2벌씩 사왔습니다. 김씨 부인이 감기에라도 걸리면 밤새 간호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 양반처럼 아내를 아끼는 사람도 드물지. 김씨 부인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우리 남편도 저렇게만 해줬으면. 마을 아낙네들은 부러움 섞인 눈으로 박선비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선비가 밤마다 한양의 노름판을 드나든다는 걸, 기방기생들과 어울린다는 걸, 빚이 수백 냥은 될 거라는 걸, 왜 아무도 모를까요? 박선비는 낮에는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밤이 되면 귀신같이 집을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한 번은 우연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담을 넘어가는 박선비의 모습을. 그때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굶주린 늑대 같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참 복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한양의 큰 상단을 운영하는 집안의 외동딸이었거든요. 그 재산이 어마어마했지요. 농반만 해도 수백 마지기, 한양의 기와집 3채, 상단의 지분까지. 박선비는 가난한 양반 집안 출신이었는데 장인어른 덕에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만호야,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이 재산은 나중에 다 자네 것이 될 거야. 장인어른은 사위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에게 그 재산은 노른 빚을 갚을 돈이었을 뿐입니다. 어느 해 겨울부터였습니다. 김 씨 부인의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처음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기운이 없어요. 밥맛도 없고, 여보, 걱정 마시오. 내가 보약을 다려드릴 테니. 박선비는 매일 저녁 정성껏 보약을 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감탄했지요. 역시 박선비야. 아내 사랑이 지극하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보약을 먹을수록 김 씨 부인의 얼굴은 더 누렇게 뜨고 몸은 더 야위어 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김 씨 부인은 거의 앉아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서방님, 이 보약이 왜 이렇게 쓴가요?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지 않소? 조금만 참으시오. 저는 그때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하인댁 안악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님께서 보약 드신 후에 늘 토하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의원 선생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보약이 맞는지.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정한 박선비가 아내를 해칠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해 봄 진달래가 피던 날이었습니다. 김 씨 부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42살의 한창 나이에 박선비의 통곡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여보, 나를 두고 어디를 가요? 그는 관 앞에서 기절하듯 쓰러졌고 사람들이 부축해서 겨우 일으켰습니다. 장례식 내내 박선비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렇게 우는 걸 보니 진짜 사랑했나 봐. 박선비가 실성하는 거 아니야? 불쌍하게. 이제 어떻게 살려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박선비가 관을 쓰다듬으며 지은 그 미소를 마치 모든 계획이 성공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박선비는 김 씨 부인의 사무제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사무제를 지내고 나서야 망자가 편히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선비는 장례 후 일주일도 안 되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 어른,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박선비가 저희 집을 찾아왔을 때 저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열흘도 안 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선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박선비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 귀를 쫑긋 세웠지요. 김 씨가 떠난 지 이제 겨우. 아니, 아직 사무제도 안 지냈지 않소? 그래서 말입니다. 마을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박선비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큰 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인들도 있고 재산도 관리해야 하고 빨리 안주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박선비를 바라봤습니다. 박선비, 아무리 그래도 예법이라는 게 있지 않소? 최소한 사무제라도 지내고. 이장 어른, 죽은 사람은 죽은 겁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그 말을 하는 박선비의 눈빛에는 조금의 슬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 건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선비가 미쳤나 봐. 아내 죽은 지 열흘 만에 재혼이라니. 김 씨 부인 혼이 떠나지도 못했을 텐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거짓말이었네. 역시 남자들은 다 똑같아.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선비가 재혼 상대로 점찍은 여자는 이웃 마을의 젊은 과부 최 씨였습니다. 나이는 겨우 24. 박선비보다 24살이나 어렸습니다. 최 씨가 그 여자 아니냐? 남편 죽고 친정에서 구박받으며 사는. 맞아, 가난해서 재혼도 못하고 있다던데. 박선비가 지참금을 엄청나게 내걸었다더라. 박선비는 최 씨 집에 은자 500냥을 보냈습니다. 그 돈이면 기와집 2채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지요. 최 씨의 오빠가 그 돈을 받고 누이를 팔아버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 씨 부인이 죽은 지 보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호기심에 모두 박선비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혼례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붉은 가마가 대문 앞에 멈춰섰고 최 씨가 내렸습니다. 붉은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쓴 최 씨의 모습은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따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한겨울 달빛 같았지요. 저 여자 눈빛 좀 봐. 뭔가 이상하지 않아? 추워 보여. 사람 같지가 않아.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최 씨가 걸어갈 때마다 주변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유독 별당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김 씨 부인이 생전에 기거하던 그 별당을. 혼례식이 치러지고 패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선비의 홀어머니 앞에 최 씨가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노 잘 부탁하오. 최 씨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처마님의 재산은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전처마님께서 사랑하시던 음식도 제가 다 배워서 올리겠습니다. 특히 구운 조기를 좋아하셨다지요? 최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 섬뜩했습니다. 김 씨 부인이 조기구이를 좋아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도 최 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선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씨, 그만. 왜요, 서방님? 전처마님을 잊지 않고 모시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닌가요? 최 씨가 박선비를 돌아봤을 때 저는 그 눈빛을 똑똑히 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뭔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리고 묘하게 웃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새댁 뭔가 이상해. 말투가 너무 차가워.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 혼례날 전처 이야기를 저렇게 하다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신랑 신부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이 안방 문을 닫고 물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선비 집 쪽을 보니 폐쇄되어 있어야 할 별당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별당에. 응? 뭐가? 아버지가 돌아봤을 때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분명 불빛이. 피곤한가 보구나. 어서 가자. 하지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람결에 희미하게 들려온 소리도 들었습니다. 호호. 언니.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니, 두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혼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박선비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데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인들이 마당 한 구석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이상한 소리 들었어? 별당 쪽에서 뭔가 들렸어. 쉿, 조용히 해. 마님께서 들으시면. 제가 다가가자 하인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사랑채로 들어가 박선비를 찾았습니다. 박선비는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밑은 시커멓게 멍들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박선비님 괜찮으십니까? 아, 이장댁 도련님 왔는가? 박선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주무셨냐고. 잤는지 깨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 박선비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자네, 혹시 어젯밤 이상한 소리 듣지 않았나? 무슨 소리 말씀이십니까? 별당에서 나는 소리 말일세.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제가 들은 게 착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도 집에 가면서 잠깐 뭔가 들은 것 같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지? 자네도 들었지? 내가 미친 게 아니야. 박선비가 안도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최 씨가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최 씨의 모습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서방님, 아침 진지 드셔야지요. 최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박선비가 최 씨를 돌아봤습니다. 최 씨, 어젯밤 어디 갔었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최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한밤중에 당신이 사라졌소. 깨어보니 옆자리가 비어 있었단 말이오. 서방님, 제가 언제요? 밤새 서방님 곁에 있었는걸요. 최 씨가 생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당신은 없었소. 내가 집안을 다 뒤졌단 말이오. 서방님께서 술을 많이 드셔서 꿈을 꾸신 게 아닐까요? 박선비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최 씨는 제게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이장댁 도련님, 어서 오세요. 아침 진지 대접해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인사만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는데 최 씨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서방님, 별당에서 나는 소리가 신경 쓰이신다면 제가 가서 확인해 볼까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최 씨는 분명히 별당 소리에 대해 모른다고 했었는데 당신이 뭐라고 했소? 박선비도 놀란 듯 물었습니다. 별당에서 나는 소리요. 서방님께서 신경 쓰이신다면 내가 언제 별당 소리 이야기를 했소? 방금 하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최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별당 이야기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저와의 대화에서만 언급했을 뿐이었습니다. 최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서둘러 그 집을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을 때 최 씨가 안채 마루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꽂힌 비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황 모양의 옥으로 만든 비녀. 제가 분명히 김 씨 부인의 장례식 때 관 속에 함께 넣었던 그 비녀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 마을 전체에 판소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향가였습니다. 김 씨 부인이 생전에 즐겨 부르던 노래였지요. 소리는 박선비댁 별당에서 들려왔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한밤중에 판소리를 박선비댁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댁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 어둠뿐이었습니다. 별당에는 불빛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노랫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이몽룡도 날 잊었고 춘향이는 옥에 갇혔네. 김씨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잔치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하지만 김씨 부인은 이미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밤, 이번에는 냄새였습니다. 구운 조기 냄새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김씨 부인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지요. 그 냄새는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지금 막 구워낸 것 같았습니다. 이 한밤중에 누가 조기를 굽는 거야? 박선비 댁에서 나는 냄새 같은데. 아버지와 저는 박선비 댁 앞까지 가봤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로 구운 조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별당 쪽에서 두 여자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이 조기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내가 생전에 제일 좋아하던 거야. 하나 더 드세요, 언니. 고마워.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 마음이 놓여. 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씨 부인의 목소리, 그리고 최 씨의 목소리. 두 여자가 별당에서 함께 조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날 밤에는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별당에서 자수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 실을 당기는 소리, 그리고 두 여자가 수다를 떠는 소리. 언니, 이 수 놓기 정말 어려워요. 천천히 해. 조급하면 안 돼. 언니는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평생 해온 거니까. 너도 연습하면 잘하게 될 거야.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밤마다 박선비 댁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두려워하면서도 호기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박선비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술로 밤을 지새우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에게 아침상을 차려주고 낮에는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서방님, 밤에 잘 주무시지 못하시나 봐요. 오늘은 보약을 다려드릴까요? 최 씨의 그 말에 박선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약? 보약은 무슨...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들었습니다. 별당에서 들려오는 두 여자의 웃음소리를. 호호. 언니, 서방님 표정 보셨어요? 맞지. 정말 재미있더구나.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비파 소리였습니다. 김씨 부인이 생전에 즐겨 타던 악기였지요. 별당에서 흘러나오는 비파 소리는 애잔하면서도 섬뜩했습니다. 한밤중에 들으니 마치 저승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는지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 소리 들린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듣고 있을 게다. 과연 창문을 열어보니 여기저기서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잠에서 깬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파 소리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지쳐 보였습니다. 이렇게 밤마다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살아요? 박선비 댁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김씨 부인의 혼이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때 박선비 댁 하인 하나가 우물가로 왔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었는데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기, 어른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댁 최 씨 마님이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낮에는 평범하신데
밤만 되면 하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님께서 밤마다 별당으로 가십니다. 제가 몰래 지켜봤거든요. 별당으로? 네, 한밤중이 되면 안방에서 나오셔서 별당 문 앞에 서 계세요. 문은 열지 않으시고 그냥 서 계시기만 하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소리? 김씨 마님 목소리예요. 들어오렴 하시는 그 말에 여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들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최씨 마님은 안으로 들어가시나? 아니요. 그냥 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세요. 마치 안에 누가 있는 것처럼요.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를 따라 박선비 댁을 방문했습니다. 박선비는 사랑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술병이 여러 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박선비, 괜찮으신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박선비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봤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떡이 져 있었습니다. 이장 어른, 저는 미쳐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최 씨가 이상합니다. 박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낮에는 멀쩡합니다. 밥도 차려주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하지만 밤만 되면 박선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최 씨가 김 씨처럼 행동합니다. 뭐라고요? 김 씨가 하던 버릇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차 내리는 방식, 옷 개는 방법, 심지어 말투까지. 박선비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왼쪽 어깨에 점이 3개 있으시지요? 라고요. 그게 뭐가 이상한 겁니까? 그건 김 씨만 알던 사실입니다. 제가 최 씨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옷을 벗어 보인 적도 없고요. 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우연히 아닙니다. 최 씨는 김 씨가 좋아하던 음식을 압니다. 김 씨가 부르던 노래를 압니다. 김 씨만 하던 버릇을 압니다. 심지어 박선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어제 아침 최 씨가 제 약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 약재 이름이 뭐예요? 라고요. 그게 뭐가? 비상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비상? 맹독성 독약이었습니다. 왜 약장에 비상이? 아버지가 물으려는데 박선비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쥐약으로 쓰려고. 쥐약으로. 하지만 박선비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최 씨가 나왔습니다. 쟁반에 차를 담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른들께서 오셨군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최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최 씨의 걸음걸이는 김 씨 부인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잔치에서 봤던 바로 그 걸음걸이. 아니, 괜찮네. 우리는 이만.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최 씨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요즘 밤에 잘 주무시지 못하시지요? 최 씨가 박선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김 씨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시는 것 같던데요. 박선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걸? 서방님께서 잠꼬대를 하셨어요. 용서해. 미안해. 라고요. 최 씨가 생긋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시는 건가요, 서방님? 박선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그 집을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최 씨가 안채 마루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아무도 없어야 할 그곳에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더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그림자. 그날 밤 박선비의 비명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갔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박선비의 울부짖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김씨, 김씨, 나를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별당에서는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호. 서방님께서 드디어 인정하시네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란다. 다음 날 아침, 박선비는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거품을 물고 있었고,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그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서방님께서 악몽을 많이 꾸셔서 그래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최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박선비 댁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김씨 부인의 원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감히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의 원한은 산 사람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박선비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낮에도 혼잣말을 하며 거리를 헤매고 밤이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선비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선비 댁의 어린 하인동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아이였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 무서워요. 무슨 일이니? 별당에 뭔가 있어요. 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공을 찾다가 담을 넘어갔어요. 별당 뒤쪽으로요. 별당 안을 들여다봤단 말이냐? 네. 창문 틈으로 살짝. 동이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마님이 두 분 계셨어요. 뭐라고? 최 씨 마님이랑, 그리고 김 씨 마님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 씨 마님은 돌아가셨잖니. 저도 알아요. 그런데 분명히 봤어요.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동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찻잔이 2개 있었어요. 김 씨 마님이 쓰시던 옷가지들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요. 거울 앞에는 빗이랑 비녀가 놓여 있었는데, 그래서 한 쌍이었어요. 김 씨 마님 것이랑 새 것이 한 쌍. 저는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건 범상치 않은 일이다. 마을 무당을 불러야겠어. 다음 날 마을 무당 만신댁이 왔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였는데 이 고장에서는 제법 영험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만신댁은 박선비 댁 대문 앞에 서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어요. 아니, 들어가 보지도 않고. 들어갈 필요 없어요. 여기 서 있기만 해도 느껴져요. 만신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 집에는 너무 깊은 원한이 서려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혼의 원한이. 그럼 구슬해서. 구슬로 안 돼요. 이건 원한 푸는 게 아니라 복수예요. 만신댁이 박선비 댁을 노려봤습니다. 저 안에 있는 남자 죄 없이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아내를 죽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설마 박선비가 김씨 부인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만신댁이 손을 저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재산만 노렸어요. 독을 타서 조금씩 비상이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선비 약장에서 본 그 독약. 맞아요. 비상이에요.
6개월 동안 매일 밤 보약에 조금씩 타서 먹였어요. 그 여자는 죽는 순간까지도 남편을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한이 더 깊은 거예요. 만신댁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 집은 손 쓸 수 없어요. 죽은 혼의 복수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박선비가 정말 아내를 독살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최 씨는 무엇인가? 김 씨 부인의 복수를 돕는 존재인가? 아니면 한밤중이 되자 다시 별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대화 소리였습니다. 너무 또렷하게 들려서 저는 창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서방님이 많이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지.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면. 김 씨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어. 진짜 고통은 이제 시작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천천히 조금씩. 언니,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 난 이미 죽었는걸.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오히려 통쾌해. 두 여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소름 끼쳤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박선비 댁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박선비가 안채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박선비가 손에 든 것은 저녁 식탁 위에 놓인 그릇이었습니다. 보약 그릇이었는데 최 씨가 차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세요? 보약인데요. 최 씨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보약? 이게 보약이라고? 당신은 알고 있잖아. 박선비가 떨리는 손으로 약장을 가리켰습니다. 약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비상병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약재로 보약을 끓이면 안 되나요? 최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건 독약이야. 비상이라고. 아, 그래요? 몰랐는걸요. 전에 서방님께서 김씨 마님 보약 끓이실 때 이 약재를 쓰시는 걸 봤거든요. 박선비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최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밤 이 약재를 조금씩 넣으셨잖아요. 6개월 동안요. 저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김씨 마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밤마다 별당에서 만나거든요. 최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마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약 맛이 정말 쓰고 이상했는데 남편을 믿어서 계속 드셨다고요. 죽는 순간까지도 이해가 안 가셨대요. 왜 몸이 이렇게 아픈지. 박선비는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그럴 생각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방님. 마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최 씨가 박선비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께서 물으셨어요. 재산이 그렇게 좋았냐고요. 노름빚 갚으려고 아내를 죽여야 했냐고요. 아니야. 나는 정말. 박선비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님께서 서방님과 똑같이 해드리려고 해요. 6개월 동안 조금씩 천천히. 그날 밤 박선비의 비명소리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별당에서는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박선비가 아내를 독살했고 죽은 아내가 복수하러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새 아내 최 씨는 그 복수의 도구이거나 아니면 김 씨 부인의 혼에 빙의당한 것이라고. 그날 이후로 박선비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인들마저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이지요.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터에서 박선비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박선비는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너덜너덜했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었고 눈은 깊이 꺼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준수했던 그 선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선비님, 제가 다가가자 박선비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요? 저예요. 이장댁 아들. 아. 박선비는 저를 알아봤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우물물을 한 바가지 더 떠서 얼굴을 씻으려는데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씨야, 김씨. 박선비가 물동이를 엎어버리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우물을 들여다봤지만 그저 맑은 물만 보였습니다. 박선비님, 괜찮으십니까? 저기 김씨가 있었어. 물속에서 날 보고 웃고 있었다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선비는 바닥을 기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만. 박선비가 완전히 미쳤구만. 귀신에 홀렸나 봐. 아니면 정말 죄를 지은 게 있는 거겠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박선비는 귀를 막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 그냥 빚만 갚으려고. 그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선비가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내뱉은 것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박선비는 그제야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아내를 죽였단 말이냐? 한 아낙네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독살이었어. 만신댁 말이 맞았어. 저런 인간이. 박선비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도망쳤습니다. 비틀거리며 뛰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박선비 댁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낙엽만 쌓여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떠나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선비님? 계십니까? 안채로 들어가니 최 씨가 홀로 앉아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최 씨가 입고 있는 옷이 김 씨 부인의 옷이었습니다. 최 씨 마님. 아, 이장댁 도련님. 어서 오세요. 최 씨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얼굴이 어쩐지 김 씨 부인을 닮아 보였습니다. 화장을 한 것도 아닌데 눈매며 인매가 김 씨 부인과 비슷했습니다. 박선비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랑채에 계세요. 요즘 방에서 나오질 않으세요. 최 씨의 목소리도 이제는 완전히 김 씨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말투도 억양도 웃는 방식도. 최 씨 마님은.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물으시려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최 씨인지 김 씨인지. 최 씨가 자수를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최 씨였어요. 오빠가 돈을 받고 저를 이 집에 팔았을 때까지는요. 하지만 첫날 밤부터 김 씨 마님을 만났어요. 별당에서. 만났다니요? 네, 마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자기 남편이 어떤 짓을 했는지, 6개월 동안 어떻게 독살당했는지. 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님은 억울해하셨어요. 죽는 순간까지 남편을 사랑했는데 그 남편이 자신을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복수하기로 했어요. 저를 통해서요. 제가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최 씨가 다시 자수를 들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제가 마님께 빙의당한 걸지도 몰라요. 요즘은 제가 누군지도 헷갈려요.
거울을 보면 마님 얼굴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최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마님께 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일 밤 조금씩 고통을 드리는 거예요. 잠들지 못하게 하고 환각을 보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건 너무 잔인하다고요? 최 씨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김 씨 부인의 것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밤 독을 먹으며 죽어가는 게 잔인한 게 아닐까요?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걸 죽는 순간에야 깨닫는 게 잔인한 게 아닐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선비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박선비가 마당에서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꺼지라고.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찾아낼 거야.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 씨가 안채 마루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희미한 또 다른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여자의 그림자. 서방님, 여기 있어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 김 씨가 말했습니다. 바로 당신 곁에 있어요.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박선비가 칼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나는 아직 멀었어요, 서방님. 6개월이 지나야 해요. 내가 고통받은 만큼 당신도 고통받아야 해요. 별당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비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잔하고도 원망스러운 선율이 한밤의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박선비는 그 자리에 쓰러져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복수는 산자가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박선비는 이제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벽만 바라봤고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먹지도 씻지도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미 반쯤 죽은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떠났지만 최 씨 혼자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니, 최 씨 혼자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밤이면 별당에서 두 여자의 대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날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별당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박선비는 사랑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술잔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박선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약과 술로 버티던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래, 직접 확인해야 해. 별당에 대체 뭐가 있는지. 박선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있던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장작을 패던 도끼였는데 날이 시퍼렇게 빛났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끝내겠어. 박선비가 별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별당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쾅! 박선비가 도끼로 별당 문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박선비 댁에서 무슨 일이? 별당 문을 부수고 있어.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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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문이 부서졌습니다. 박선비가 도끼를 든 채 별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촛불이 켜진 방 안, 거울 앞에 앉아 있는 최 씨의 뒷모습.
최 씨는 김 씨 부인의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입는 옷, 머리를 풀어 헤친 채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 씨, 당신 대체... 박선비가 소리치며 최 씨의 어깨를 잡아 돌렸습니다. 최 씨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박선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김 씨 부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김 씨의 얼굴. 서방님, 찾으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김 씨의 것이었습니다. 최 씨의 몸에서 김 씨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린 보약은 맛이 좋았습니까? 박선비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도끼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네, 내가 김씨냐? 김씨이기도 하고 최 씨이기도 해요. 이제는 구분이 안 가요. 최 씨가 아니 김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6개월이에요, 서방님. 제가 고통받은 시간. 매일 밤 서방님이 끓여주신 보약을 마시며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몰랐어요. 나는 그럴 생각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방님은 계획했어요. 재산을 빼앗으려고, 노름빚을 갚으려고, 그래서 저를 조금씩 천천히 죽였어요. 김 씨가 박선비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선비는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무서우세요? 저도 무서웠어요. 죽어가면서도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남편이 절 죽이는지.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았고, 사람들이 날 협박했고, 변명하지 마세요. 김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재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방님과 함께 늙어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 씨의 눈에서 핏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저를 죽였어요.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매일 밤 독을 먹이면서 다정한 척했어요. 여보, 보약 드시오 하면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갑자기 주변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창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또 다른 김 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김 씨 부인의 혼. 서방님. 거울 속 김 씨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서방님 차례예요. 박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도끼는 허공만 갈랐습니다. 최 씨는 아니 김 씨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박선비가 방안을 미친 듯이 헤집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서방님. 박선비가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 2명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 씨와 김 씨.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두 여자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6개월 동안 서방님을 괴롭혔어요. 제가 고통받은 만큼 이제 마지막이에요. 안 돼. 안 돼. 박선비가 별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끼를 들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요, 서방님. 어디로 가시든 저희가 함께 있을 거예요. 박선비는 마당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3개였습니다. 자신의 것, 그리고 두 여자의 것. 으악! 박선비가 비명을 지르며 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여있던 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박선비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도끼가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박선비가 피를 토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 아래 두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 씨와 김 씨. 아니, 이제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서방님. 저희가 함께 있을게요. 영원히. 두 여자가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박선비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박선비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에 도끼가 박힌 채로 그의 얼굴에는 묘하게도 안도하는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고통에서 해방된 것처럼 별당에서는 여전히 촛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두 여자의 노랫소리. 이제 끝났네. 복수가 끝났네. 호호.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선비 댁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밤새 일어난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관아에 신고를 했고 포졸들이 함께 왔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박선비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에 박힌 도끼는 누구도 감히 뽑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 마님은 어디 계시오? 포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최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채를 뒤져보시오. 포졸들이 집 안을 수색했습니다. 안채도 사랑채도 부엌도 뒤졌지만 최 씨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곳은 별당이었습니다. 별당 문이 부서져 있습니다. 한 포졸이 보고했습니다. 어젯밤 박선비가 도끼로 부순 것이었습니다. 포교가 별당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 함께 갔습니다. 부서진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별당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거미줄이 구석구석 쳐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있었던 촛불도 거울도 옷가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포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바닥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먼지가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몇 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여기서 불빛이. 제가 말했지만 포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빛이 있었다면 촛농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소. 그때 한 포졸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거울이 놓여 있던 자리. 먼지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녀였습니다. 봉황 모양의 옥으로 만든 비녀. 김씨 부인의 것. 이건 분명 장례 때 관 속에. 아버지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비녀는 김씨 부인과 함께 묻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것일까요? 포교가 비녀를 받아들고 한참을 살폈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최 씨 마님은 어디로 갔고 이 비녀는 왜 여기 있는 거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별당을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수군거렸습니다. 최 씨 마님이 사라졌대요. 별당은 텅 비어 있었대요. 그럼 어젯밤 우리가 본 건 뭐였을까요? 포교는 사건을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박선비는 자신의 도끼에 찔려 죽었습니다. 사고사로 보였습니다. 최 씨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별당에서는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길 수밖에 없겠소. 포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선비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내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사실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끝난 후 박선비의 재산은 모두 김씨 부인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집을 허물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인부들이 와서 안채와 사랑채를 헐었습니다. 하지만 별당만은 남겨두었습니다. 별당을 왜 안 허무는 거요? 제가 인부 우두머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 앞에만 서도 소름이 끼쳐서 그래도 일은 해야 하지 않소?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도끼를 들고 문을 치려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여자의 웃음소리요. 인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별당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저희끼리 약속했습니다. 결국 별당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집은 허물어졌지만 별당 터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풀이 무성하게 자랐고 나무가 우거졌습니다. 하지만 그 터만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그 후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최 씨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라고, 김 씨 부인의 혼이 만들어낸 환영이었다고, 아니면 정말로 최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복수가 끝나자 홀연히 떠났다고,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가를 들어 자식을 낳았습니다.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억합니다. 보름달 뜨는 밤이면 그 별당 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두 여자가 정답게 이야기하는 소리, 함께 웃는 소리. 언니, 오늘 밤 달이 참 밝네요. 그러게. 이렇게 밝은 밤이면 생각나는구나. 무엇이요, 언니? 복수가 끝난 그날 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웃었던 그 밤. 호호. 저도 기억해요. 손주들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별당에서 정말 소리가 들려요? 그래, 지금도 들린단다. 무서워요. 무서워할 것 없다. 그건 나쁜 사람을 벌한 이야기니까. 저는 손주들에게 말해줍니다. 탐욕은 언젠가 제 주인을 삼킨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할아버지, 최 씨는 어디로 갔어요? 글쎄, 아무도 모른단다. 김 씨 마님이랑 함께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별당 터 쪽을 바라봅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두 개의 그림자.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결에 실려오는 소리. 언니, 영원히 함께 있어요. 그래, 우리 영원히 함께. 저는 창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들립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들릴 것입니다. 별당의 두 여인.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말합니다. 보름달 뜨는 밤에는 그 터 근처에 가지 말라고.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귀를 막고 빨리 지나가라고. 왜냐하면 그 웃음소리를 듣고 나면 머릿속에서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호. 언니. 호호. 지금도 저는 가끔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면 창밖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마친 두 여인의 승리의 웃음소리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도 이 마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별당 터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땅을 사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름달 뜨는 밤이면 지금도 들립니다.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